시퀀스 데이터가 무엇인지는 다 알죠. 어떤 것들이 순서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혹은 배열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퀀스 데이터라고 하고요. 가장 주요한 시퀀스 데이터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텍스트 데이터고 다른 하나가 비디오 데이터가 됩니다.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단어들 혹은 토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 개의 단어들이 순서를 가지고 일렬로 나열이 되어 있는 시퀀스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자, 비디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무엇의 시퀀스 데이터가 되는 거죠? 무엇이 순서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형태가 비디오가 되는 거예요? 이미지죠. 그래서 보통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초당 30프레임, 즉 30장의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비디오 분석을 할 때는 모든 이미지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데이터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초당 한 장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적게 사용을 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러한 시퀀스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혹은 모형이 무엇이다? 순환 신경망 기반의 모형들이 된다. 그 중에서 여기서는 기본이 되는 RNN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러한 시퀀스 데이터에 적용하게 되면 시퀀스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RNN을 통해서 잘 보다 정확하게 추출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추출이 된 정보를 이용해서 정답을 예측하게 되면 모형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예로 설명을 할 건데 텍스트 데이터에 RNN을 적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들이 있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단어들이 갖는 문맥적인 의미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즉 주변에 어떠한 단어들이 사용이 되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해당 단어가 해당 문맥에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어들 간의 관계 정보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어들의 순서 정보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파악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텍스트 데이터 혹은 하나의 문서가 갖고 있는 정답을 맞추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더 잘 추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텍스트라고 하는 시퀀스 데이터로 분석을 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순환신경망 기반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따가 이제 보여주긴 할 텐데 CNN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CNN을 사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NN이 텍스트 데이터에 적용이 되었을 때 왜 그 성능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NN을 사용한 대표적인 텍스트 분류 방법에는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 언어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분류, 대표적인 감성 분석, 센티멘트 어널리시스가 되는 거고 세 번째가 기계 번역, 그 외에도 뭐 채팅이나 아니면 Q&A 서비스 등이 포함이 되죠. 자, 언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언어 모형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죠. 언어 모형은 어떻게 디파인이 되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 개의 단어들이 동시에 출현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일련의 단어들이 주어진 경우에 그 다음에 나올 단어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때 사용이 되는 모형을 우리가 보통은 언어 모형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언어 모형으로 RNN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언어 모형이 하고자 하는 태스크를 보다 상대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러한 그 여러 개의 단어들이 일렬로 배열이 되어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언어 모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is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나올 단어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is라는 단어 다음에 어떠한 단어가 나올지를 보다 상대적으로 더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부분에 사용이 된 단어들의 정보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그 중에서도 I like라고 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의 단어 정보가 뒤로 넘어가야지 전달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is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지를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like를 고려하게 되면 fun이나 interesting 이러한 긍정적인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더 잘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전에 사용된 이러한 단어들의 정보를 활용을 해서 특정한 단어가 나올 확률을 예측하는 데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순환 신경망 기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순환 신경망 기반의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오래전에 입력된 단어들의 정보를 그 다음으로 전달을 해가지고 언어 모형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센티멘트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티멘트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특정한 문서에 대해서 해당 문서의 센티멘트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예측하는 작업을 우리가 센티멘트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전통적인 기계학습, 예를 들어서 로지스틱 회계 모형 등을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정보만을 사용하게 되냐면 특정한 문서에서 어떠한 단어가 몇 번 출연하였는지 혹은 사용이 되었는지의 정보만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센티멘트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맞나요? 근데 그러한 정보 이외에 단어들이 해당 문서에서 어떠한 순서를 가지고 언제 사용되었는지의 정보까지 추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가 있다고. 단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해당 문서가 갖고 있는 센티멘트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어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연결 정보나 순서 정보를 우리가 추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는 게 적합하다? 순환신경망 기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자, 전통적인 기계학습, 로지스틱 회계 모형을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로지스틱 회계 모형에 문서를 입력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를 먼저 추출을 한 거죠? 어떠한 방식으로 각각의 문서를 벡터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전통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비해서 순환신경망 모형이 텍스트 데이터에 적용이 되었을 때 왜 일반적으로 성능이 더 좋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기계학습에서 각각의 문서가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어떠한 식으로 표현이 되었는지 그게 전통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입력값으로 사용이 되는지를 먼저 잘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각각의 문서를 벡터로 바꿨어요? 그렇죠. 필규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TF, IDF 아니면 그냥 TF 정보를 사용하는 거죠. 백 오브 월즈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 오브 월즈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요? 어떠한 정보가 손실이 되는 거예요? 문서에 존재하는 단어들 간의 관계 정보가 손실이 된다고. 혹은 단어들의 순서 정보. 근데 단어들 간의 순서 정보나 관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요. 어떠한 태스크를 푸는 데 있어서 텍스트 분석과 관련된 태스크를 푸는 데 있어서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태스크를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감성 분석, 문서 분류라고 하는 특정한 태스크를 예로 들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문장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ovie was not fun이라고 하는 하나의 영화평이 있다라고 할게요. 얘의 센티멘트는 뭐예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죠. 얘가 부정인지 긍정인지를 더 잘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문서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 그 중에서도 not이랑 fun이 해당 문서에서 몇 번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만을 활용하는 것보다 not이랑 fun이 어떠한 순서로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는 게 해당 문서의 센티멘트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요. not이 fun 직전에 사용이 되는지 아니면 fun 다음에 사용이 되는지 직전에 사용이 되더라도 어, 바로 직전에 사용이 된 게 아니라 몇 단어 이전에 사용이 되었는지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순환신경망 알고리즘을 가지고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태스크와 관련된 어떠한 분석을 할 때 그 정확성이 더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백오브 월즈 모형을 사용해서 문서를 벡터로 만드는 방법이랑 순환신경망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문서의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이랑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게 필요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딥러닝 알고리즘, 그 중에서도 순환신경망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백 오브 월즈 모형을 사용한다, 안 한다? 문서를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 백오브 월드 모형이 뭔지 알죠? 문서가 있으면 문서에 사용된 단어들, 문서를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서 코퍼스에 존재하는 단어들을 일렬로 배열을 한 다음에, 맞아요? 각각의 단어들이 특정한 문서에서 몇 번 사용되었는지의 정보를 우리가 파악을 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TF 정보가 되는 거고, 뭐 단어들이 각각의 문서에 대해서 갖는 상대적인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TF, IDF 정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각각의 문서를 하나의 벡터로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어디에서는? 순환신경망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신경망, 기본적인 RNN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제 텍스트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The movie is fun. 몇 개의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4개의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그 단어들은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택이 된 단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순환신경망 모형을 사용하더라도 기본적인 전처리는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보다 전처리 작업이 덜 필요하긴 하지만 순환신경망 기반의 방법을 사용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전처리 작업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어들을 통일시켜주는 과정이 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전처리를 통해서 하나의 특정한 문서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4개의 이러한 단어들을 확보를 했다, 추출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RNN 모형을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한 경우에 RNN 모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러한 텍스트 데이터 하나의 문서가 되는데 하나의 문서를 RNN 계층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일단 문서를 구성하는 각각의 단어들을 저차원 벡터로 표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저차원 벡터를 보통 어떠한 벡터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임베딩 벡터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저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항상 그런 건 아닌데 100에서 300 사이의 원소를 갖는 벡터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각각의 단어들, 몇 개의 단어들이 있다고요? 4개의 단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 각각의 단어들을 특정한 차원의 임베딩 벡터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각각의 벡터가 100차원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각각의 단어들이 표현이 되어야 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어떠한 문서가 있는 경우에 해당 문서를 RNN 계층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떠한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된다고요? 해당 문서를 구성하는 단어들을 어떠한 벡터로 표현을 해야 된다? 음? 임베딩 벡터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더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100개의 원소로 구성이 된 하나의 벡터가 있는 거고요. 이게 하나의 임베딩 벡터가 되는 거고 무비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의 원소는 여기 보면 구체적인 그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학습을 할 때는 얘네들도 하나의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을 통해 가지고 최저값이 도출이 되는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랜덤하게 초기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랜덤하게 초기화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러한 값들이 구체적인 숫자 정보를 이용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각각의 단어를 임베딩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RNN 계층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얘네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첫 번째 단어인 더에 대한 임베딩 정보가 RNN 계층에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다음 단어인 무비에 대한 임베딩 벡터가 동일한 RNN 계층의 입력 값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is에 대한 임베딩 벡터, 그 다음에는 fun에 대한 임베딩 벡터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는 거죠. 얘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단계는 보통 타임 스텝 제로라고 합니다. 타임 스텝 제로에서는 첫 번째 단어에 대한 임베딩 벡터, 더가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를 숫자로 변환해서, 즉 어떠한 형태로 변환해서 임베딩 벡터 형태로 변환해가지고 그 벡터 정보가 RNN 계층의 입력값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RNN 계층은 뭐랑 동일하게 생겼다고요? 기본적인 신경망에서 은닉층이랑 동일하게 생겼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닉층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즉 타임 스텝 1에서는 두 번째 단어에 대한 임베딩 벡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각각의 단어에 대한 임베딩 정보가 RNN 계층의 입력값으로 들어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은닉층이 있으면 은닉층이 어떠한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는 그 앞에 반드시 어떠한 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각각의 관측치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는 역할을 하는 입력층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입력층에 존재하는 노드의 수는 무엇과 같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거에 따르면 입력층에 존재하는 노드, 즉 입력 노드의 수는 무엇과 동일하다고요? 각각의 관측치가 갖는 독립변수의 수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 번에 하나의 문서에 대한 정보가 다 입력이 되는 게 아니죠. 한 번에 입력되는 정보는 뭐예요? 해당 문서를 구성하고 있는 특정한 단어에 대한 임베딩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걔네들을 입력 받아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RNN 모형에서 사용이 되는 입력층에 존재하는 입력 노드는 무엇의 수와 동일하게 되냐면 각각의 단어가 갖는 임베딩 벡터의 원소의 수와 동일하게 돼요. 알겠어요? 자, 지금은 우리가 각각의 단어를 몇 차원 벡터로 표현을 했죠? 100차원 벡터로 표현을 했죠. 그 얘기가 뭐예요? 100차원 벡터에 속해 있는 각각의 원소를 입력받기 위해서는 입력층에 몇 개의 노드가 존재해야 된다? 100개의 노드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RNN층은 어떠한 층과 동일하게 생겼다고요? 은닉층과 동일하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히든 노드가 있다고요. 히든 노드의 수는 누가 결정해요? 어떻게 결정이 돼요? 사용자가 결정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히든 노드의 수가 J개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임베딩 벡터가 갖고 있는 각각의 원소가 각각의 입력 노드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대로 출력이 되죠. 입력 노드는 활성화 함수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값을 입력받고 그대로 출력하는 역할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결된 화살표를 통해서 그 다음 층에 존재하는 노드의 입력값으로 들어가죠. 각각의 화살표, 커넥팅 웨이트는 무엇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에는 편향 노드가 생략이 된 거예요. 편향 노드가 하나 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은닉 노드이기 때문에 입력된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함수를 거쳐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활성화 함수가 있죠. 자, 텍스트 분석에서는 어떠한 활성화 함수가 주로 사용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날까요? 기억이 안 나요? 얘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분석에서는 어떠한 활성화 함수가 주로 사용이 된다고요? 얘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에 대해서 단어에 대한 임베딩 벡터 정보가 은닉층으로 어떻게 입력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되겠죠? 자, 첫 번째 단어에 대한 벡터를 보면은 첫 번째 원소가 0.13, 두 번째가 마이너스 2.31 이렇게 되고 마지막 100번째 원소가 1.69가 돼요. 얘네들이 어떻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0.13. 해당 단어가 갖는 벡터의 첫 번째 원소가 첫 번째 입력 노드로 입력이 되고요.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두 번째 원소가 두 번째 입력 노드로 입력이 되고 그대로 출력이 되고 마지막
1.69라고 하는 마지막 원소가 마지막 입력 노드에 입력이 돼서 이렇게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히든 노드를 거쳐서 특정한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히든 노드를 통해서 출력이 되는 특정한 하나의 숫자가 될 거예요. 그 숫자를 우리가 H 0,1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은닉 노드를 통해서 출력이 되는 특정한 또 다른 숫자를 우리가 H 0,0,2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앞에 0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타임 스텝을 의미하는 거예요. 타임 스텝 0에서 출력이 되는 히든 노드가 출력하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어떠한 은닉 노드에서 출력된 값인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숫자가 1인 경우에는 첫 번째 은닉 노드에서 출력이 된 값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몇 개의 숫자가 출력이 돼요? 이 특정한 RNN층, 은닉층을 통해서 은닉 노드가 J개 있기 때문에 J개의 숫자가 출력이 되죠. 그리고 걔네들을 하나의 벡터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타임 스텝 0에서 출력이 된 은닉 노드들의 값이기 때문에 은닉 노드에서 출력하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H0라는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은닉 노드에서 출력을 한 이러한 값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히든 스테이트 혹은 히든 스테이트 벡터라고 해요. 왜? 은닉 노드에서 출력을 한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타임 스텝 1에서도 동일한 과정을 반복을 해가지고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출력이 될 거잖아요. 걔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H1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얘도 몇 개의 원소를 갖는 벡터가 돼요? 음? 얘가 몇 개의 원소를 갖고 있어요? J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죠. H1도 동일한 RNN층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은닉 노드의 수가 동일해요. 그래서 히든 스테이트 벡터에 존재하는 원소의 수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의 정보는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은닉층이 작동하는 방식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타임 스텝에서는 어떻게 값이 입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타임 스텝 1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떠한 단어에 대한 인베딩 벡터 정보가 입력이 돼요. 그 다음 단어죠. The movie is fun이니까 더라는 단어가 이전의 타임 스텝에서 그 정보가 입력이 됐고 두 번째 타임 스텝에서는 그 다음 단어인 movie에 대한 인베딩 벡터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입력층을 통해서 이렇게 입력이 돼요. 그리고 걔네들은 연결된 화살표를 통해서 RNN층에 존재하는 노드의 입력값으로 들어가겠죠. 맞나요? 우리는 동일한 RNN층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해당 RNN층에 존재하는 노드의 수는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다고요. 똑같은 RNN층을 순차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단어가 입력이 될 때는 은닉층에 존재하는 노드에 입력되는 값이 해당 타임 스텝에서 입력이 되는 단어인 movie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인베딩 벡터 정보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어떠한 정보가 입력이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전 타임 스텝에서 입력이 된 단어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 있죠. 뭐였어요? H0였죠. 얘는 원소를 몇 개 가지고 있다고요? J개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타임 스텝 0에서 어떠한 은닉 노드가 출력한 값? 첫 번째 은닉 노드가 출력한 값이고 얘는 타임 스텝 0에서 두 번째 은닉 노드가 출력한 값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원소로 갖는 H0라고 하는 타임 스텝 0에서 출력이 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도출이 될 텐데 얘가 무엇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타임 스텝, 즉 타임 스텝 1에서 사용이 되는 은닉층에 존재하는 은닉 노드의 입력 값으로 사용이 된다고. 응? 자, 그럼 이렇게 값들이 입력이 되겠죠.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일한 활성화 함수가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은닉 노드를 통해서 하나의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 값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타임 스텝 1에서 출력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첫 번째 숫자가 1이 됩니다. 나머지 두 번째는 노드를 의미하는 거죠. 맞나요? 얘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H1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H1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타임 스텝 1에서 RNN 층을 통해서 출력이 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타임 스텝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과정이 반복이 되겠죠. 그 다음 타임 스텝에서 입력이 되는 단어에 대한 임베딩 정보. 타임 스텝 2에서 입력이 되는 단어는 뭐예요? The movie is fun에서 is가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럼 is에 대한 임베딩 벡터가 똑같이 입력층을 통해서 입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전 타임 스텝에서 무엇이 RNN층이 출력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또 입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H1이 되겠죠.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타임 스텝 2에서는 어떠한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H2가 출력이 되는 거죠. 네.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더 이상 입력되는 단어가 없을 때까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될까요? 자, 그리고 가장 첫 번째 타임 스텝에서 입력이 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가 사실은 입력이 되어야 하거든요. 보통 어떠한 값이 입력이 되냐면 원소가 0인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입력이 됩니다. 즉 아무런 값도 입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 단어에 대한 임베딩 벡터가 타임 스텝 0에서 입력이 돼가지고 H0라고 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의 값이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타임 스텝 1에서는 두 번째 단어에 대한 임베딩 벡터가 입력이 되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보까지 입력이 되는 거예요. RNN 계층에 이전 타임 스텝에서 출력이 된 히든 스테이트 벡터인 H0까지 입력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입력이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각각의 화살표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고유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고 그러한 과정이 반복이 된다. 언제까지? 더 이상 입력이 되는 단어가 없을 때까지. 자, 이게 이제 하나의 RNN층이 입력되는 시퀀스 데이터에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해당 RNN층에서 입력된 시퀀스 데이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값이 무엇이냐면 얘가 됩니다. 마지막 타임 스텝에서 출력이 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해당 RNN 계층에서 출력을 하는 마지막 값이 되는 거예요. 출력 값이. 그럼 얘가 다음 계층으로 넘어가겠죠. 다음 계층은 뭐 바로 출력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은닉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행렬과 벡터로 표현해 보면 특정 타임 스텝에서 RNN층이 출력하는 값, 즉 히든 스테이트 벡터는 이렇게 계산이 돼요. XT가 뭐예요? 해당 타임 스텝에서 입력이 되는 단어에 대한 임베딩 벡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HT-1은 뭐예요? 이전 타임 스텝에서 전달이 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라고. 즉 이전 타임 스텝에서 입력이 된 단어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B는 뭐겠어요? 편향 벡터가 되는 거죠. 자,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j 개의 원소를 갖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HT라고 하는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의 차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뭐 1 곱하기 J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원소가 J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몇 개의 원소를 가져야 돼요? 똑같은 히든 스테이트 벡터이기 때문에 타임 스텝만 다른 거죠. 얘도 몇 개의 원소를 가져야 돼요? J개의 원소를 가져야 돼요. 알겠어요? 자, 이러한 연산을 통해서 여기다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 하는 활성화 함수를 적용을 했는데 연산을 통해서 원소가 j 개인 벡터가 출력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벡터와 각각의 행렬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편향 벡터의 형태 혹은 편향 벡터가 갖는 원소의 수는 몇 개가 되어야 할까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죠. 여기에 편향 벡터가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은닉층에 존재하는 RNN층에 존재하는 노드들이랑 하나씩 연결이 된다고요. 그럼 각각의 요 화살표가 보유한 편향을 갖기 때문에 몇 개의 원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B라고 하는 편향 벡터가 j 개를 갖겠죠. 당연히.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 몇 곱하기 몇의 가중치 행렬이 될까요? 얘는 그림에서 여기에 존재하는 화살표들에 대한 가중치 행렬이 되는 거죠. 걔는 몇 곱하기 몇이 되어야 해요? 자, 볼게요. 여기에 존재하는 화살표들에 대한 가중치 행렬이라고 했어요. 입력되는 노드의 수가 몇 개예요? 이전 단계에서 넘어오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되기 때문에 j 개가 되고요. j 개죠. 여기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만. 여기도 몇 개의 노드가 있어요? 똑같이 j 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존재하는 화살표의 수는 몇 개일까요? 혹은 파라미터의 수는 몇 개일까요? 두 개가 똑같죠. 화살표 하나가 가중치 하나를 갖기 때문에 j 곱하기 j라고요. 맞아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j 곱하기 j개의 가중치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그 WH라고 하는 이 가중치 행렬은 j 곱하기 j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맞을까요? 자, 그리고 얘는 뭐라고 했어요? XT는 해당 타임 스텝에서 입력이 되는 단어에 대한 임베딩 벡터라고요. 자, 임베딩 벡터의 차원을 우리가 K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1 곱하기 K라고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요 WX라고 하는 가중치 행렬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어떠한 부분이에요? 이 파란색 화살표 부분이 되는 거죠. 거기에 몇 개의 가중치가 있을까요? 자, 이게 임베딩 벡터에 해당하는 원소의 수랑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존재하는 노드의 수가. 맞아요? 거기서 K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몇 개가 있어요? J개가 있으니까 이 사이에는 화살표가 K 곱하기 J만큼 있다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가중치가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K 곱하기 J만큼 있기 때문에 해당 가중치 행렬의 크기는 K 곱하기 J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곱해봐요. 1 곱하기 K 곱하기 K 곱하기 J 하면은 몇 곱하기 몇이 결과물로 나와요? 하나의 벡터가 나오겠죠. 1차원 어레이가 나온다고요. 1 곱하기 J가 나오고요. 얘가 뭐라고요? 1 곱하기 J였죠. 1 곱하기 J 곱하기 J 곱하기 J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1 곱하기 J가 나오죠. 얘도 몇 곱하기 몇이에요? 1 곱하기 J라고요. 그럼 다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원소별로 더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이 부분을 다 계산을 하면 1 곱하기 J가 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T-1이라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게 되죠. 맞아요? 여기다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곱한다고요. 어떻게 돼요? 각각의 원소의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곱해지는 거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그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해당 타임 스텝에서 출력이 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원소가 몇 개인? J개인 하나의 벡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이썬 코딩을 직접 해볼 텐데 그 케라스를 이용해서
모형을 구축을 했을 때 옆에 파라미터의 수가 나오잖아요. 그 파라미터의 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각각의 행렬과 벡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RNN 모형이 언어 모형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언어 모형이 뭐라고 했어요? 특정한 여러 개의 단어들이 동시에 출현할 확률을 구하거나 아니면 일련의 어떠한 단어들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 출현하는 단어의 확률을 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모형을 우리가 언어 모형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RNN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언어 모형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언어 모형으로 사용하게 되면 각각의 RNN 층이 어떠한 값을 출력하게 되냐면 이러한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출력하는 건 똑같죠.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출력하게 되고 해서 타임 스텝 첫 번째 단어에 대해서 타임 스텝 제로에 대해서는 H0라고 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출력이 되는데 얘를 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현하게 되는 즉 두 번째 단어가 어떠한 단어일지를 예측을 해야 된다고요. 어떠한 단어일지를 예측하는 문제는 어떠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분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케블러리에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퍼스에 n개의 단어들이 존재하는데 그 다음에 출현하게 되는 단어가 그 n개의 단어들 중에서 어떠한 단어일지를 예측하는 분류의 문제가 된다고요. 즉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n인 분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예측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를 이용을 해요? 그 전 단계, 즉 타임 스텝 제로에서 입력이 된 단어에 대한 이 H0라고 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걔를 분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를 갖는 출력층의 입력 값으로 입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출력층에는 몇 개의 노드가 존재할까요? 몇 개의 노드가 존재해야 돼요? 분류의 문제인데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몇 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케블러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퍼스에 존재하는 단어의 수라고 얘기를 했죠. 맞을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n개의 출력 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출력 노드가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활성화 함수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럼 각각의 출력 노드가 출력하는 값이 뭐예요? 음? 어떤 확률 값이 나오는 거예요? 네. 단어의 확률 값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출력 노드가 출력하는 값은 뭐예요? 타임 스텝 1에서 출현하는 단어가 보케블러리에 존재하는 첫 번째 단어일 확률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출력 노드가 출력하는 값은 뭐예요? 그 다음 타임 스텝에서 출현하는 단어가 보케블러리에 존재하는 두 번째 단어일 확률이에요. 쭉 나오죠. 각각의 단어에 대한 확률 값이.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단어를 그 다음에 출현할 단어로 선택을 하게 될까요? n개의 단어들 중에서. 그럼 n개의 단어들에 대한 확률 값이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n개의 단어들 중에서 어떠한 단어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확률 값이 제일 높은 단어를 선택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얘가 여기에 이제 더가 들어갔으면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단어에 대한 확률이 제일 높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비라고 하는 단어가 만약에 다섯 번째 단어라고 한다면 다섯 번째 노드의 출력 값이 제일 커야 된다고. 이해가 돼요? 그럼 그 단어가 두 번째 단어로 입력이 되는 거죠. 동일한 작업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장을 우리가 완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번역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번역은 입력된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문장이나 새로운 텍스트 데이터를 생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어들을 모두 다 예측을 하게 되고요. 번역에서는. 근데 만약에
일련의 단어들이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출현할 단어의 확률이 무엇인지를 예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그 단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요 마지막에 존재하는 단어라고 하는 경우에는 얘네들은 사실 필요 없죠. 얘네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 전에 있는 RNN 층에서 출력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있을 거잖아요. 얘를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를 갖는 출력층에 넣어서 특정한 단어를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단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출현할 단어에 대한 확률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n개의 단어에 대한 확률값이 도출이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단어를 선택하면 된다? 확률값이 제일 높은 단어를 이 마지막에 출현할 단어로 예측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언어 모형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무엇이요? 순환 신경망이요. 그 다음에 감성 분석, 센티멘트 어널리시스와 같은 분류의 문제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정보를 사용하게 되냐면 보통 마지막 RNN 층이 출력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단어가 T개가 특정한 문서에 대해서 입력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마지막 T번째 단어에 대한 RNN 계층에서 출력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이렇게 있겠죠. 얘가 HT-1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가 최종적으로 출력이 돼서 그 다음 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이에 물론 또 다른 은닉층을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아무런 은닉층도 사용이 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한 거고요.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바로 출력층을 추가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분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출력층에는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활성화 함수가 사용이 된 거고요. 그리고 감성 분석 같은 경우에는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두 개가 있는 거죠. 0하고 1. 그래서 0이 부정이 되고 얘가 긍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출력층에 존재하는 출력 노드의 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출력 노드가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를 갖는 거고요. 첫 번째 출력 노드가 출력하는 값은 뭐예요? 해당 문서의 센티멘트가 0일 확률. 그리고 여기는 센티멘트가 부정일 확률이고 여기는 긍정일 확률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확률이 더 높은 값으로 종속 변수의 값을 최종적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마지막에 사용이 된 히든 스테이트,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용된 RNN 층에서 출력을 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만을 그 다음 층으로 전달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출력이 된 이러한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를 그 다음 층으로 넘길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모든 히든 스테이트 정보를 그 다음 층으로 넘겨서 어떠한 태스크를 수행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각각의 타임 스텝에서 출력이 된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를 모두 다 그 다음 층으로 넘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코딩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RNN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요. 크게 어려운 건 없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하나의 문서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그 단어들이 순차적으로 RNN층에 입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동일한 RNN층이 순차적으로 입력이 되는 단어들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각각의 타임 스텝에서 사용이 되는, 적용이 되는 RNN층에 입력이 되는 값이 무엇이냐면 해당 타임 스텝에서 입력이 되는 단어에 대한 임베딩 벡터 정보가 기본적으로 입력층을 통해서 입력이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보까지 입력이 된다고요? 이전 타임 스텝에서 입력이 된 단어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까지 현재 단계에서 사용이 되는 RNN 계층의 입력 값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환 신경망의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설명을 안 했는데, 자, 분류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적용이 된 RNN 계층에서 출력을 하는 이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 벡터만 그 다음 층으로 넘어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한 경우에 이 HT-1이라고 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에는 어떠한 단어들의 정보가 담겨져 있을까요? 혹은 어떠한 단어의 정보가 가장 많이 담겨져 있을까요? 자, 여기에는 입력이 된 모든 단어들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첫 번째 단어에 대한 정보가 H0를 통해서 그 다음 층으로 넘어가겠죠? 맞나요? 첫 번째 단어에 대한 정보가 넘어가서 H1을 생성하는데 일부로 사용이 된 거잖아요. 즉 H1에는 이전 단계에서 입력이 된 첫 번째 단어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담겨져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해당 단계에서 입력이 된 두 번째 단어에 대한 정보도 여기에 입력이 되어 있겠죠.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어요. 즉 H1은 단어 2와 단어 1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H2는 같은 원리에 의해서 해당 단계에서 입력이 된 단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전 단계, 즉 H1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단어 2와 단어 1에 대한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해 보다 보면 마지막 RNN 계층에서 출력을 하는 HT-1이라고 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에는 어떠한 단어들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당 문서에서 사용이 된 모든 단어들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중에서 어떠한 단어의 정보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HT-1에는 마지막 단어, 얘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반대로 어떠한 단어의 정보가 가장 조금 들어가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에 대한 정보는 조금만 들어가 있거나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알겠어요? 이 원리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될까요? 자, 그래서 만약에 감성 분석을 하는데 해당 문서의 센티멘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가 이 앞부분에 나와요. 그러한 경우에 이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만을 이용해서 해당 문서의 센티멘트를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안 되죠. 그게 기본적인 순환신경망이 갖는 가장 큰 단점이에요. 이러한 문제를 장기 의존 문제라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정보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이쪽으로. 자, 이러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직접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인 RNN 계층을 사용을 할 건데 기본적인 RNN 계층 같은 경우에는 케라스에서 Simple RNN이라고 하는 클래스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imple RNN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기본적인 순환신경망 모형을 어디에 적용해서 IMDb라고 하는 영화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는 영화평 데이터에 사용을 해가지고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를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성 분석을 수행을 해야 될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게 어디 나왔냐면 예, 요거예요. 이게 앞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뒤에다 넣었네요. 일단 기본적인 전처리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노멀라이제이션 어느 정도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처리를 수행하고 나온 단어들 중에서 모든 단어를 보통 다 사용하지 않아요.
빈도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 코퍼스에서 사용이 된 빈도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위 몇 개의 단어들을 선택을 합니다. 10,000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10만 개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이퍼 파라미터가 돼요. 무조건적으로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형의 성능이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숫자의 단어들을 선택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선택한 단어들에 대한 인덱스 번호를 부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덱스 번호는 0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1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0이라고 하는 인덱스 번호는 우리가 패딩을 위해서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0이라고 하는 인덱스 번호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1부터 시작하는 인덱스 번호를 각각의 단어에 부여를 하게 되고요. 인덱스 번호를 부여를 한 다음에는 각각의 문서를 단어들이 아니라 단어들의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는 이따가 저희가 한글 텍스트에 대해서 RNN을 적용할 때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도록 할 텐데 지금 사용하는 IMDb 데이터 셋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케라스에서 이러한 작업을 다 수행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각각의 문서를 인덱스 번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길이가 다른 여러 개의 문서를 RNN 모형에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RNN 모형의 문서들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문서들의 길이를 통일을 시켜줘야 돼요. 즉, 문서를 특정한 숫자의 단어들로 구성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각각의 문서를 100개의 단어들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래 문서가 갖고 있는 단어의 수가 어떠한 문서 같은 경우에는 100개보다 많을 수도 있고 어떠한 문서는 100개보다 적을 수도 있잖아요. 맞나요? 100개보다 많은 문서 같은 경우에는 100번째 이후에 나오는 단어들을 버립니다. 트렁케이트를 하는 거죠. 트렁케이션 작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원래의 단어의 수가 100개보다 적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제로 패딩을 합니다. 그래서 제로에 해당하는 인덱스 번호를 추가를 해가지고 해당 문서를 구성하는 단어의 수를 100으로 맞춰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텍스트 데이터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끝난 텍스트 데이터에 우리가 RNN 모형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코드가 어떠한 코드냐면 IMDb RNN example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 코드가 되고요. 보죠. 텐서플로우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케라스에서 IMDb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IMDb 모듈을 임포트를 하고 해당 모듈에서 제공을 하는 로드 언더바 데이터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가 그 다운로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해당 펑션을 사용할 때 지정을 해야 되는 주요한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number of words예요. 얘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코퍼스에 존재하는 전체의 단어들 중에서 빈도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위 몇 개의 단어를 사용을 해서 각각의 문서를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코퍼스에 존재하는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전체의 단어들 중에서 빈도수를 기준으로 상위 10,000개만 사용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값을 여러분들은 다른 값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5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000개만 사용할 수도 있는데 1000개만 사용하면 각각의 문서가 제대로 표현이 잘 안 되겠죠. 너무 적은 수의 단어들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각각의 영합형이 빈도수를 기준으로 상위 10,000개의 단어들로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IMDb가 리턴하는 데이터 안에는 각각의 문서가 어떠한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냐면
실제 단어들을 가지고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어들이 갖는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떠한 단어가 어떠한 인덱스 번호를 갖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덱스 번호를 사용해서 각각의 단어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무엇이냐면 각각의 문서의 길이를 통일시켜줘야 돼요. 여기서는 각각의 문서의 길이를 모두 다 100으로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을 할 때 사용이 되는 펑션이 무엇이냐면 케라스에서 제공을 하는 시퀀스라고 하는 모듈이 갖고 있는 패드 언더바 시퀀스라고 하는 펑션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엑스트레인에 존재하는 문서를 한번 보죠. 자, 보면은 0에 해당하는 인덱스 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원래 문서가 갖고 있는 단어의 수가 100개보다 많아서 얘는 트렁케이션 작업이 수행이 된 거예요. 100번째 이후에 나오는 단어는 자른 거죠. 왜? 우리가 문서의 길이를 몇으로 맞추기로 했기 때문에 100으로 맞추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를 만약에 우리가 500으로 해보죠. 자, 이렇게 하면은 뒤에 이러한 숫자가 있죠. 얘네들은 원래 단어에 대한 인덱스 번호가 되고요. 제로는 뭐라고 했어요? 원래 단어에 대한 인덱스 번호가 아니라고 했어요. 원래 단어의 인덱스 번호는 1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로는 뭐예요? 문서의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임의로 추가가 된 숫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제로를 사용해서 우리가 패딩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제로 패딩 방법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500이라고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는 25,000개의 문서가 존재하는데 각각의 문서가 100개의 단어들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종속 변수의 값을 원합 벡터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거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케라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RNN 모형을 구축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시퀀셜한 방법을 쓰기 위해서 시퀀셜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거기에 add라는 펑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쌓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feed forward neural network나 우리가 CNN 모형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입력층은 명시적으로 쌓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RNN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층을 가장 먼저 쌓아야 하냐면 임베딩 층을 먼저 쌓아야 돼요. 왜? 각각의 단어를 어떠한 형태로 변환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RNN층에 각각의 단어의 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각각의 단어를 어떠한 형태로 변환을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임베딩 벡터로 변환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층이 뭐예요? 클래스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임베딩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임베딩 클래스는 인자를 그러니까 임베딩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는 인자를 2개를 받습니다. 맥스 피처는 무엇이냐면 사용된 단어의 수죠. 여기서는 맥스 피처가 얼마였어요? 우리가 빈도수를 기준으로 상위 몇 개만 사용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었죠. 위에서 10,000개죠. 그래서 맥스 피처스에 만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임베딩 벡터의 차원에 해당하는 숫자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각각의 단어를 몇 차원의 임베딩 벡터로 변환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64개의 원소를 갖는 임베딩 벡터로 표현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입력 노드의 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입력 노드의 수는 몇 개가 돼요? 64개가 되죠. 맞을까요? 자, 그리고 각각의 단어가 64개의 원소를 갖는 벡터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리고 임베드 벡터에 존재하는 원소들도 하나의 파라미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학습을 통해 가지고
최저값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랜덤하게 초기화가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개의 단어들에 대한 인베딩 벡터를 생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위 10,000개에 대한 인베딩 벡터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인베딩 벡터가 몇 개의 원소를 갖기 때문에 64개의 원소를 갖기 때문에 이 인베딩 레이어에 존재하는 전체 파라미터의 수는 얼마가 될까요? 만 곱하기 64에서 64만 개가 되죠. 밑에 보면 여기 64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RNN 계층을 쌓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적인 RNN 계층 같은 경우에는 케라스에서 어떠한 클래스의 형태로 제공이 된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플 RNN 형태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한 인자값이 무엇이 되냐면 해당 RNN층에 존재하는 노드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개의 노드를 포함하고 있는 RNN층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32개죠. 맞을까요? 자, 그럼 슬라이드로 잠깐 넘어가가지고 여기에서 XT는 특정한 단어에 대한 인베딩 벡터라고 했어요. 얘는 몇 차원 벡터라고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예제 코드에서는 64죠. 1 곱하기 64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일단 걔를 보기 전에 얘가 몇 차원 벡터인지 봅시다. 히든 스테이트 벡터는 몇 차원 벡터예요? 앞에 코드에 의해서 32차원이죠. 왜? 우리가 RNN층에 노드를 32개만 사용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1 곱하기 32가 돼요. 그러면 얘는 인베딩 벡터에 대한 단어에 대한 가중치 행렬은 몇 곱하기 몇이 되어야 하는 거죠? 64 곱하기 32가 되어야 하죠. 그리고 얘는 WH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에 대한 가중치 행렬은 몇 곱하기 몇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32 곱하기 32가 되어야 해요. 얘는 편향 벡터는 몇 차원 벡터가 되어야 하나요? 32차원 벡터가 되어야 하죠. 자, 그러면 파라미터가 어디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가중치랑 편향이 파라미터예요. 맞아요? 그럼 전체의 파라미터의 수가 어떻게 돼요? 64 곱하기 32 더하기 32 곱하기 32 더하기 얼마? 32죠.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승혁 학생 이거 얼마예요? 수학 잘하죠? 왜 뜬금없이 나냐고요? 여기 정답이 나와 있어요. 3104예요. 이 3104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RNN층에서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값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이 된 RNN층이 출력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되겠죠. 해당 벡터에는 원소가 몇 개 들어가 있다고요? 32개가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 32개의 원소의 값이 그 다음 층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바로 출력층을 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떠한 층을 더했어요? 또 다른 은닉층을 하나 더 추가를 한 거예요. 맞나요? 해당 은닉층에 노드가 몇 개가 있죠? 16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심플 RNN과 이 은닉층 사이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몇 곱하기 몇일까요? 응? 자, 32일까요? 뒤에 16은 맞았어요. 현주 학생. 33이겠죠. 응?
왜? 편향이 하나 들어가야 되죠. 편향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33 곱하기 16 해가지고 528이 나온 거죠. 나오나요?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인 두 개에 해당하는 노드를 갖는 출력층을 우리가 생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요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하죠. 그 앞에 거를 설명하면 되는데, 사용하면 되는데, 이 simple RNN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파라미터를 갖고 있냐면, return underbar sequences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갖고 있어요. 기본 값이 false로 되어 있어요. 이 return underbar sequences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이 설명을 해서 잠깐 슬라이드로 넘어가죠. 저 return underbar sequences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이 false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RNN층에서 출력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무엇이 되냐면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이 된 RNN층에서 출력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인 HT-1만 그 다음 층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어떠한 경우에? simple RNN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가 갖고 있는 return underbar sequences의 값이 false인 경우에. 그런데 이 값이 true인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에서 출력이 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만 그 다음 층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입력이 된 모든 단어들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가 모두 다 리턴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출력이 되는 히든 스테이트 정보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출력이 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까지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simple RNN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가 갖는 return sequences의 값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false? true? 음? 무엇으로 세팅을 해야 돼요? false예요, true예요? true가 돼야지만 이전 단계에서 입력이 된 단어들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 정보까지 그 다음 층으로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출력이 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만 그 다음 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출력이 된 이 히든 스테이트 벡터에는 어떠한 단어들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조금만 저장이 되어 있어요? 네, 앞부분에서 입력이 된 단어들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조금만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부분에 존재하는 앞부분에서 입력이 된 단어들 정보까지 되도록 많이 그 다음 층으로 전달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어들에 대해서 RNN층이 적용이 돼가지고 출력이 되는 이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까지 모두 다 이용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케라스 같은 경우에는 심플 RNN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가 갖는 return underbar sequences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무엇으로 세팅을 해야 된다고요? true로 세팅을 해야 된다고. 알겠죠? 요거는 지금 돌려보지 않, 똑같은 거니까. 해보죠. 그다음에 하고 학습을 하면 돼요. 뭐 학습을 하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한 다음에 학습 과정에서 발생을 한 로스 값을 학습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 셋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evaluate 펑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평가 데이터에 적용해서 모형의 성능을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방금 전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어,
모든 단어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를 다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simple RNN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가 갖고 있는 return underbar sequences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무엇으로 세팅을 해야 된다고요? 얘네들을 다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true로 세팅을 해야 돼요. 자, 얘네들은 다 뭐예요? 벡터죠. 맞을까요? 앞에 얘에서는 RNN층의 노드가 32개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는 32차원의 벡터가 됩니다. 이 여러 개의 벡터, 단어가 T개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고유한 히든 스테이트 벡터 하나씩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T개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return underbar sequences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true로 설정을 하게 되면 32 T개의 32차원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리턴이 된다고요.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걔네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그대로 그 다음 층으로 넘길 수가 없어요. 얘네들을 1차원 형태의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야 해요. 1차원 형태의 어레이 형태로 만들어야지만 그 다음 층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1차원 형태로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뭘까요? 그쵸? 첫 번째는 일렬로 이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이어붙이기, 컨캐티네이션, 줄여서 콘캣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렇게 되면 단어가 10개 있다라고 하고 각각의 단어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32차원이라고 할 때 최종적으로 그 다음 층으로 넘어가는 벡터가 갖는 원소의 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어에 대해서 320개가 되겠죠. 첫 번째 단어에 대해서 32차원의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쭉 있겠죠. 여기 32예요.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에 대해서도 이렇게 있겠죠. 얘네들을 일렬로 이은다고. 쭉 하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또 32가 있죠. 이게 10번째. 그러면 32 곱하기 10이 돼요. 근데 만약에 단어의 수가 너무 많아져. 응? 단어의 수가 100이에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그 다음 층으로 넘어가는 벡터의 차원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2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래서 3200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벡터가 그 다음 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어붙이기, 컨캣 말고 또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평균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10개의 단어에 대해서 32차원 그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32차원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존재하게 될 거고요. 이게 H0가 되겠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32차원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두 번째 단어에 대해서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0번째 단어에 대해서도 되겠죠. 동일한 키우기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존재하게 될 텐데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같은 자리에 있는 원소들끼리 다 더해서 평균을 낸다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min 펑션을 적용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의 벡터가 나올 거예요. 몇 차원에? 원소가 몇 개인 하나의 벡터가 결과로 나와요? 32개죠. 그래서 이어붙이기랑 평균을 사용하는 방법의 차이를 알겠나요? 자, 그럼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RNN층에서 리턴이 되는 T개의 단어의 수가 입력된 단어의 수가 T개라고 하는 경우에 T개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이어붙이기를 하든지 혹은 평균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알겠죠? 이어붙이기는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단어가 10개고 각각의 단어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32차원이라고 하는 경우에 각각의 문서는 몇 곱하기 몇으로 표현이 되냐면
10 곱하기 32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320, 1 곱하기 320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쭉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면 돼요? 리쉐입을 할 수도 있고요. 더 간단한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CNN에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죠? 컨볼루셔널 층에서 출력을 하는 3차원 형태의 데이터를 1차원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해서 플래튼 방법을 썼죠. 플래튼을 시켜주면 돼요. 그럼 첫 번째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우가 이렇게 붙여지겠죠. 플래튼을 시켜주면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은? 이어붙이기를 하면. 이어붙이기를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제가 제공한 그 주피터 노트북 파일 중에서 이름이 좀 긴데 IMDb RNN Return Sequences True 콘캣이에요. 보죠. 되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부분이죠. 자, 여기서 어떠한 파라미터의 값을 true로 우리가 명시적으로 세팅을 했어요. return sequences라고 하는 simple RNN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가 갖고 있는 파라미터를 true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붙였어요? 이어붙이기를 하기 위해서 플래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추가를 한 거죠. 자, 보면 지금 인베딩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단어를 64차원의 인베딩 벡터로 변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RNN 계층에는 몇 개의 노드가 있냐면 32개의 노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각각의 문서가 몇 개의 단어로 표현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서 보면은 여기 이제 max underbar len이라고 하는 값을 100으로 했어요. 각각의 문서가 몇 개의 단어로 표현이 된 거예요? 100개의 단어로 표현이 된 거죠. 자, 그러면 플래튼을 시켰을 때, 플래튼을 시키기 이전에 simple RNN을 적용을 하는데 return underbar sequences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true로 지정하게 되면 얘가 각각의 문서에 대해서 리턴하는 결과물의 형태는 몇 곱하기 몇일까요? 음? 한 번에, 그러니까 하나의 문서에 대해서 입력되는 단어가 100개죠. 맞아요? 100개가 순차적으로 RNN층에 입력이 된다고요. 그리고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몇 차원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32차원이죠. 그럼 당연히 100 곱하기 32 형태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되겠죠. 100, 32. 각각의 단어가 32차원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로 표현이 된 거예요. 얘를 우리가 이어붙이기를 한다고요. 그러려고 어떠한 클래스를 사용을 한 거예요? 플래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을 한 거죠. 이어붙이기를 하면은 형태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100 곱하기 32가 몇 곱하기 몇으로? 1 곱하기 3200으로 바뀐다고. 이해가 될까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댄스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6개의 노드를 갖는 은닉층을 여기 추가를 했죠. 그럼 이 사이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수는 몇 개가 될까요? 몇 곱하기 몇이에요? 3201 곱하기 16이 됩니다. 자, 보면 여기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각각의 층에서 리턴하는 결과물의 형태가 나와 있어요. 보면은 심플 RNN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각의 문서에 대해서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100 곱하기 32 형태가 출력이 되고요. 거기에 플래튼을 했기 때문에 걔가 1 곱하기 3200으로 변환이 된 거죠. 이게 이해가 돼요? 네. 이어붙이기는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평균을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관련된 코드는
이름이 비슷한데 IMDb RNN Return Sequences to Mean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평균을 구하는 코드만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 곱하기 32라고 하는 2차원 형태의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세로를 중심으로 평균을 내야겠죠. 그래야지만 마지막으로 원소가 32개인 벡터 하나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코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이 부분만 다릅니다. 특정한 축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reduce mean이라고 하는 텐서플로우에서 제공을 하는 펑션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람다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형을 쌓을 때 시퀀셜한 방법으로 쌓은 게 아니라 펑셔널한 방법으로 쌓은 거예요. 펑셔널한 방법으로 어떻게 쌓는지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히든 스테이트 벡터들의 평균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최종적인 결과물을 보면은 심플 RNN까지는 똑같아요. 심플 RNN이 리턴하는 결과물은 리턴 언더바 시퀀시스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true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 곱하기 32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전 예제와 동일하게 각각의 문서가 100개의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RNN 계층에는 32개의 노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100 곱하기 32라는 결과물이 나온 거고요. 그럼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평균을 구한다고요. 어떻게? 같은 자리에 있는 원소들끼리. 여기에 민 구하고, 여기도 민 구하고, 여기도 민 구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같은 칼럼에 있는 값들의 평균 값이 들어가 있는 32차원의 벡터가 결과물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32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코드를 돌리면서 직접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자, 세 가지 방법을 보여줬죠. 첫 번째는 심플 RNN 클래스를 사용을 하는데 즉 기본적인 RNN 모형을 사용을 하는데 심플 RNN 클래스가 갖고 있는 return underbar sequences 파라미터의 값을 false로 지정을 해가지고 모든 단어들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단계에서 출력이 되는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의 정보만 그 다음 층으로 넘겨서 분류 작업을 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모든 단어들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를 다 사용을 하는데 걔네들을 그냥 이어붙이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 층으로 넘기는 경우가 두 번째 방법인 것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단어들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를 다 사용을 하는데 얘네들을 평균을 내서 그 다음 층으로 넘기는 방법이죠.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모형의 성능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차이가 각각의 문서를 몇 개의 단어로 표현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첫 번째 방법, 즉 마지막 단계에서 출력이 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 정보만 출력하는 경우에 각각의 문서를 구성하는 단어의 수를 굉장히 많게 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처음 단계에서 입력이 된 단어들의 정보가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 벡터에 제대로 저장이 안 되는 문제가 더 크게 발생을 한다고요. 왜? 단어의 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문서를 구성하고 있는. 알겠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두 번째나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게 더 적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알겠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